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패턴들은 내가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패턴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다.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다. 현수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더라. 너는 근데 뭐, 야, 너는 다 해주는데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돌본다는 미명 아래 이 사람이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 너무 가족들에게 의존과 또 복종,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 있지 않나? 가장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면 안 되는 사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헌주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부모님의 관계 안에서 좀 많이 어려움과 또 불편감을 겪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관계는 원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처음 관계에서 배웠던 지점은 바로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초기 3년 사이에서의 부모님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대인 관계를 맺는 하나의 패턴을 형성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패턴들은 내가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패턴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족 관계, 특히 그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식 입장에서 혹시 상담하셨던 사례도 괜찮고요. 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힘든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 중에서 집을 그려보거나 뭐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인들이 다 성인이니까,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은 뭐 자기의 지금 현재 가족을 보통 그릴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 많은 분들이 자기는 어린애로 나오고요, 부모님이 나와요. 그 부모님은 자기 어렸을 때 그 있었던 그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실제 30대, 40대를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 이슈들이 부모님과의 이슈들을 상담에서 많이 언급을 또 해요. 그만큼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갈등의 관계, 또 원가족의 문제는 절대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고 정말 작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방관이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방관하면 안 된다. 아이를 잘 어떻게 보면 돌보면서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방관보다는 침범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관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뭔가를 막 간섭하고 압박감을 주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아이를 이제 상담에 보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아이를 상담하는 건지 부모님을 상담하는 건지를 헷갈릴 정도로 부모님이 엄청난 푸시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관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생 아이들까지도 막 부모님들이 이렇게 통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장 핫한 어떤 주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분화가 안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숨 못 쉬게 되는 어떤 압박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억압,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그루밍이라는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루밍과 훈육의 차이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루밍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돌본다는 미명 아래 이 사람이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 두 발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에게 의존시키게 만드는 거, 이것이야말로 그루밍이라고 생각해요. 훈육은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잘 돌보는 가운데 어떤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것이 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가족들에게 의존과 또 복종,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 외에도 자식들이 부모한테 상처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가장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면 안 되는 사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난과 비교입니다.
이게 부모님들도 원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완전 애기였을 때, 그렇죠? 완전 애기였을 때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할 때 한 걸음 걷다가 이렇게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는 뭐 그거밖에 못 걷냐? 야, 네 언니를 봐봐. 네 언니는 지금 너하고 2년밖에 차이 안 나. 얘는 막 뛰어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야, 진짜 누구 닮아서 그런지 다리 근력이 장난 아니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닮았다고 그러고. 왜 당신 닮아 나 닮았지?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뭐 한 네다섯 살 됐어요. 근데 뭐 어린이날 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장난감 사주러 간 겁니다. 근데 아이가 뭔가를 이제 하나 골라요. 장난감 같은 거를. 장난감 고르는데 엄마가 딱 봐도 비싼 거 같으니까 큰 거 있잖아요. 장난감. 그거를 이렇게 아이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자. 지민아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싫어 하면서 더 쬐그만데 더 비싼 거 있죠. 3만 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짜리를 딱 고르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애가 탐욕적이니?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비난과 비교가 많이 우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냐면 아이가 학령기 넘어갈 때부터 시작됩니다. 학령기 초기 때부터 점점 늘어나다가 학령기 후기 때는 정말 아이를 자율적으로 키운다는 부모님들도 다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불안해지셔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아이를 굉장히 들볶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니? 야, 너는 그냥 아예 핸드폰 게임하고 그냥 붙어 살아. 그냥. 야, 너는 알파벳도 못 지금 알파벳도 못 쓰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형제 자매와 비교하게 되는 경우들은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 친구 자식이죠, 그렇죠? 엄친아라고 하죠. 그 분들과 계속 비교하는. 야, 현수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더라. 너는 근데 뭐, 야, 너는 다 해주는데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있어서 위축감과 또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울분을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아이들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부모님 손절하기, 부모님을 이렇게 전화 오는 거를 막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로 좀 이어지기도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다,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겪은 어른이랑 상담을 하셨을 때 이걸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대한 혼합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들은 보통 이제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아주 속감정들을 이제 꺼내는 작업들을 보통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시를 빼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이런 감정을 쏟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부모님에 대한 그 화를 표출하려고 하면 뭐 하나가 나를 막아요. 그 목구멍에서부터 막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뭐 달대라고 하는 거야. 공부도 뭐 비난하면서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무작정 화를 내려고 하면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또 자녀들은 사실 이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손절하려고 하고 부모님하고 내가 연을 끊고 싶다고 해도 사실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 역시 부모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고 부모님께 수용받고 싶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부모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떤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분노를 먼저 표출하게끔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애정, 또 사랑,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런 토대들을 형성해 줌으로써 좀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혼합된 감정들을 좀 통합된 감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담적 개입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서도 사실 그렇게 부모님을 나가게 되면 내가 저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세계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죠. 부모님의 품을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머무르자니 여기 있으면 또 내가 숨도 못 쉴 것 같고 이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또 자식이 성장해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두렵더라도 모험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관계 안에서 조망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I see you라는 그 대사가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멀면 안 보입니다, 상대가.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가깝잖아요. 우리가 막 이게 너무 가까워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또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부모님한테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자식을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기는 나한테 항상 붙어서 엄마랑 함께 놀고 싶고 엄마하고 함께 하고 싶고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가장 좋아했었던 그런 아이였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엄마는 뭐 후순위, 가을 병중에 거의 병으로 막 밀려나게 되면서 엄마 아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자꾸 잡죠. 나가려고 그러면 잡고 또 나가려고 그러면 잡고. 그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죄책감을 많이 형성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떨어져 있어야 그 사람이 더 잘 보이고요. 떨어져 있어야 그 사람이 좀 더 보고 싶고요. 그래야 가까이 있을 때 좀 더 나은 정서적인 그런 대화 또 어떤 면에서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따로 또 같이 따로 있을 수 있고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효도라고 하는 거가요. 우리 뭐 요즘 MZ 세대가 이제 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MZ 세대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실제로 한번 해봤더니 한 통계를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8명 가까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효도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문제는 원래 효도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뭐 봉양을 한다든지 뭐 순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일수록 봉양하거나 뭐 순종하거나 이걸 효도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속적인 교류다. 효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역시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효도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드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어떤 여러 의무사항들을 해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일수록 효도를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 지내는 거, 내가 잘 사는 게 효도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도 또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교육의 측면이겠죠. 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잘 되면 돼. 이런 우리 교육 시스템이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원래 집단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런 사회에서는 타인을 굉장히 고려하고 타자 중심적인 사회를 많이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집단의 어떤 안위를 더 걱정하고 근데 이 세대가 조금 지나가게 되면서 타인보다는 집단보다는 자신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새롭게 따리를 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번에 통계가 나온 김에 하나의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드릴까 해요. 1998년에 이 통계를 한번 해보니까 부모님을 누가 봉양을 할 거냐, 부모님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했더니 10명 중에 9명은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2018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가 10명 중에 2~3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를 이렇게 사실을 말씀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이 역시 진짜 젊은 애들은 진짜 자기들만 안다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막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10명 중에 2~3명도 전 세대를 다 했으니까 2~3명이지 사실 MZ세대로 하면은 더 그 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통계의 오류입니다. 다른 사실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모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예 마음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완전히 반전 포인트가 하나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첫 월급 받으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2위가 나를 위한 플렉스, 소위 나를 위한 소비죠, 그렇죠? 나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소비가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뭘까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부모님에게 선물 사주고 싶다는 그 연구 결과가 1위, 무려 80%를 육박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젊은 세대가 부모님을 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가운데서 부모님보다 못 살게 된 세대, 소위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뭐가 더 나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봉양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거는 대한민국이 근래에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고속 성장을 겪어왔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의 어떤 변곡점이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